그래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항산화 비타민은 비타민 A, C, E가 있고요. 자, 이 세 가지 비타민은 젤슈츠, 파워 칵테일, 오메가3를 포함해서 다양한 식품에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타민을 합쳐서 에이스 비타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 에이스 비타민의 공통적인 역할인 항산화에 대해서 먼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항산화는 산소를 만나는 거죠. 산소를 만나는 건데 어떤 산소? 활성산소. 자, 세포가 활성산소를 만나면 세포가 손상됩니다. 활성산소는 그래서 적당히만 있어야 되고 너무 많이 생기면 안 되는데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하고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기도 하고 그리고 환경이 오염되면서 우리 몸에서 좀 에너지의 소모가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과거에 비해서 활성산소가 자꾸만 많이 생성되게 되었고 그리고 그거 아세요? 과학계에서 모든 산소를 가지고 대사를 하는 생명체들은 다 활성산소가 만들어져서 세포가 손상된다. 그런데 그 세포의 손상이 쌓이고 쌓여서 사람은 질병을 얻고 노화가 되고 사망에 이른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대표적인 노화가 왜 발생하냐에 대한 가설 중에 하나인 산화이론이라는 겁니다. 활성산소가 자꾸만 생겨서 쌓이기만 하고 항산화 관리를 잘 해주지 못하면 우리는 금방 아프고 노화가 되게 되는 겁니다. 네. 자, 항산화란 바로 이 활성산소를 줄여주는 거죠. 산소는 원래 그 8개의 전자로 이렇게 동그랗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산소는 8개의 전자로 둘러싸여 있는데 대사를 하다 보면 이 전자를 중간에서 몇 개 잃어버려서 뽕뽕뽕 삐꾸가 난 그런 산소가 생겨요. 불안정한, 그죠? 뽕뽕뽕 빠졌어. 그래서 내가 좀 불안정해. 이런 산소가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이 활성산소는 다시 전자를 8개 다 모아서 드래곤볼처럼 8개 다 모아가지고 다시 내가 안정해지고 싶어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이 전자를 모으려고 막 여기저기서 전자를 찾다가 정상적인 세포한테서 전자를 하나 뺏어와서 다시 8개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세포가 손상을 입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활성산소가 그렇게 세포 공격할 필요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AC를 넣어줘요. 정답. 근데 자, 그게 맞는데 좀 부족한 전자를 채워서 안정화 시켜주면 이제 활성산소가 그럴 필요가 없겠죠? 이 내전자를 줘서 활성산소를 안정화 시켜줄 수 있는 성분이 바로 항산화 성분입니다. 이 항산화 성분들은 일단 전자를 남한테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졌고 그리고 전자를 주고 나서도 이렇게 불안정한 물질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안전하게 대사가 됩니다. 그래서 항산화 성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자기들끼리도 또 전자를 주고 받아요. 그래서 누가 항산화 하느라 전자를 좀 잃어버렸어. 그러면 서로 전자를 채워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서로 살리고 이렇게 살리면서 이렇게 무한하게 서로를 재생시켜주는 재생의 고리가 완성되고 그게 바로 항산화 네트워크입니다. 네, 이 에이스 항산화 네트워크입니다. 자, 이 에이스 비타민은 다 그런 좋은 항산화 능력, 전자를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조금 문제가 있네. 잠시만요. A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비타민 A, 여러분 파워 칵테일에 비타민 A 들어있나요? 네. 근데 비타민 A라고 적혀 있나요? 아니죠. 그러면 뭐라고 적혀 있어요? 자, 그러면 조금 어렵게 퀴즈 하나 더 갈게요. 베타카로틴은 파이토케미컬 아세요? 파이토케미컬 중에서 베타카로틴이 어디에 속하게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안토시아닌 무슨 오이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손들고 왔습니다. 카로티노이드 정답입니다.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는.
네. 자, 카로티노이드라는 색소인데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베타카로틴은 당근에서 노란색, 빨간색 색깔을 내는 식물성 그리고 수용성 성분인 컬러푸드에 들어있는 색소인 카로티노이드라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카로티노이드도 여러 형태가 있어요. 알파형, 베타형 막 이런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베타형, 베타카로틴이 몸속에 들어갔더니 비타민 A로 바뀔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A는 본래 계란 노른자, 고기 이런 데 들어있는 지용성 비타민인데 이런 수용성 색소 성분인 카로티노이드, 베타카로틴이 쉽게 비타민 A로 바뀔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항산화, 강력한 항산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베타카로틴이라는 형태로 여러 제품에서 비타민 A를 드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비타민 A는 수용성인가요? 지용성이죠. 근데 베타카로틴은 그러면 수용성인가요? 네, 베타카로틴은 수용성이에요. 네, 근데 이 베타카로틴이 그러면 앞 시간에서 수용성, 지용성 영양소는 서로 흡수되는 경로가 좀 다르다고 배우셨잖아요. 수용성 영양소는 혈관을 타고 막 돌아다니면서 흡수가 되는데 지용성 영양소는 혈관 타나요? 안 타죠. 어디로 다녀요? 바로 네, 압축관인데 좀 유식하게 림프관으로 이동을 합니다. 왜냐면 입자가 굵어서 혈관으로 못 다니고 림프관으로 돌아다녀요. 근데 이 베타카로틴이 그러면 베타카로틴은 혈관으로 가고 비타민 A는 림프관으로 갈까요? 각각 따로 갈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고 베타카로틴은 장에서 흡수될 때 비타민 A로 바뀝니다. 베타카로틴이 전부 다 비타민 A가 되는 거는 아니고 우리가 비타민 A가 좀 필요해. 그러면 베타카로틴이 위에 그림처럼 생겼어요. 그 비타민 A를 두 개 딱 붙여놓은 것 같이 생긴 앤데 우리가 비타민 A가 좀 더 필요해. 그러면 장에서 똑 잘라주는 효소가 나와서 베타카로틴을 비타민 A로 바꾸어서 흡수를 시켜준다고 합니다. 비타민 A는 정말 우리 항산화 외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서 우리의 몸을 보호해줍니다. 그런 기능이 바로 이 기능이에요. 비타민 A는 레티놀 하는데 레티노산이라는 형태도 있고 이 레티노산은 몸에서 세포를 발달시켜주는데 여러 세포 중에서도 특히 피부 세포를 많이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비타민 A는 상피세포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함을 식약처에서 인정한 성분입니다. 비타민 A가 상피세포를 만드는데 상피세포는 피부 중에서도 이름 그대로 제일 위에, 제일 상부에 있는 피부가 상피세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갑옷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바깥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갑옷을 만들고 상피세포가 안으로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면 코 속, 입 속, 장 속에 들어가면 이름이 바뀝니다. 네, 점막이라고 바뀌어요. 자, 이 점막은 또 우리 몸을 지켜줍니다. 어떻게 지켜주냐 하면 코 속에 점막, 코 속에 먼지가 들어가고 이물질이 들어가면 코에서 점액을 막 분비를 하죠. 그렇게 해서 코에 들어 먼지를 막 씻어서 쫓아내잖아요. 그렇게 점액을 분비해서 우리 몸을 지켜주는 점막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점막은 코 속에도 있고 입 속에도 있고 장에도 있고 폐에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면역, 우리 몸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고 또 입속에서는 이렇게 말을 잘할 수 있게 촉촉하게 습도를 유지해주고 촉촉해서 음식도 좀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장에서 장점막은 뭘 분비했죠? 네, 소화액, 장액, 점액이 소화도 도와주고요. 폐도 점막이 발달해서 잘 젖어 있어야 우리가 기침을 안 하고 폐가 마르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피부를 만들어주는 기능, 입에서는 구강점막, 장에서는 장점막, 그러면 눈에서는 뭘까요? 각막. 눈에서는 피부를 각막을 만듭니다. 비타민 A가 없으면 각막에 이상이 생겨서 눈에서 이 점액을 분비를 못해서 눈이 건조한 거, 안구 건조증, 다른 말로 결막 건조증이라고 하고요. 또 각막이
각막이 발달을 잘 못해서 물렁물렁한 각막이 생겨서 좀 시력도 떨어지고 심하면 실명도 될 수 있는 병이 바로 각막연화증입니다. 비타민 A가 야간 시력, 레티나를 만들어서 옵신과 함께 로놉신을 생성해서 밤에 눈을 앞을 보게 해준다라는 건 기존에 정말 잘 알고 계셨죠? 오늘은 한 가지 더 각막을 발달시켜서 우리 눈을 안과 밖으로 전부 발달시키고 건강한 시력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까지 알아가시고, 그래서 이 비타민 A는 제너레이션에 있는 눈 영양소 루테인하고 같이 먹어야 돼. 그래서 파워 칵테일의 비타민 A랑 제너레이션의 루테인을 같이 먹어야 되는 거야 하고 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에이스 비타민 중에 두 번째 비타민 C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비타민 C 나는 한 번도 안 먹어봤다 하는 분 계신가요? 없겠죠? 비타민 C는 옛날부터 건강의 대명사로 하면 감기 걸리고 입술 다 터지고 너 면역력 다 약해져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 비타민이 이렇게 옛날부터 우리한테 건강의 상징처럼 여겨졌을까요? 자, 비타민 A는 본래 분자의 구조가 다른 성분한테 전자를 잘 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자를 잘 준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항산화를 잘한다, 항산화력이 정말 강하다라는 걸 나타냅니다. 그래서 쉽게 반응해서 전자를 막 주는 이 항산화력이 강한 비타민 C가 전자를 잘 주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 몸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C는 철의 흡수에 필요함을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성분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비타민 C가 철분의 흡수를 도울까요? 우리 몸에는 혈액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혈액에 빨간 색깔을 내는 적혈구라는 게 있습니다. 적혈구 안에는 더 들어가면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있어요. 피 검사를 했을 때 헤모글로빈 수치가 너무 낮게 나와요. 그러면 그게 뭐죠? 빈혈. 그렇죠? 빈혈에 걸리고,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운반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아이입니다. 이 헤모글로빈의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철분입니다. 헤모글로빈을 열어서 보면 가운데 철분이 이렇게 4개의 산소랑 서로 손을 잡고 결합해 있어요. 철분 하나가 4개의 산소와 결합해서 산소를 저장하고 이렇게 피로 돌아다니다가 산소가 필요한 세포를 만나면 이렇게 산소를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타민 C가 어떻게 철을 도와주냐 하면, 아까 전자를 잘 주는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철분은 원래 그 자체의 형태로는 이동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세포에서 혈액으로 이동을 해야 산소를 운반을 하는데 그대로는 이동을 할 수가 없고, 비타민 C한테 전자를 하나 받아야지만 이동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분이 장에서 흡수돼서 혈관으로 이동을 해야 산소를 운반하죠. 그 과정에 비타민 C가 필요하기 때문에 비타민 C가 철분의 흡수에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산소를 운반하는 철분의 일을 돕는 겁니다. 비타민 C 먹을 때 오렌지 주스랑 같이 먹어야 더 흡수가 잘 된다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다시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가 볼게요. 자, 비타민 C는 면역의 상징으로 굉장히 잘 알려져 있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비타민 C가 왜 면역에 그렇게 좋다고 하는 건지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그러면 이것도 퀴즈. 비타민 C가 왜 이렇게 면역에 좋을까요? 한번 이야기해 보시면. 도와줄 수 있어서. 그렇죠. 강력한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어서 맞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얘기해 드릴게요. 비타민 C가 왜 이렇게 우리 건강과 면역에 도움이 된다고 하냐 하면, 비타민 C는 혈액에 빨간 적혈구도 있으면 백혈구라는 것도 있죠. 네. 백혈구, 림프구 이런 애들이 대표적인 면역의 세포입니다. 드라마 볼 때나 병원 가셨을 때 만약에 의사가 피 검사를 했는데, 선생님 백혈구 수치가 너무 높으세요. 너무 백혈구가 많으세요. 다시 한번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의미래요? 오! 정답.
축하드립니다. 염증이 많다라고 하셨는데 우리 몸에 백혈구가 갑자기 비정상적으로 너무 많다. 이 말이 뭐냐면 염증이 많다는 말도 되고 어딘가 몸의 어떤 부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면 백혈구는 혈액 속에서 요로냅니다. 바이러스나 병원균이 침투를 하면 막 기사처럼 싸워서 병을 물리치고 또 그런 병원균을 잡아먹고 그렇게 해서 병과 싸우는 아이가 바로 이 면역세포 백혈구예요. 백혈구가 너무 많아졌다는 거는 모르지만 어떤 바이러스나 병이 생겨서 백혈구가 막 늘어나서 몸속에서 싸우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어디가 아픈지 좀 검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백혈구는 면역을 하는 역할을 하는데 백혈구 속이 비타민 C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피에 있는 여러 성분 중에서 백혈구에 비타민 C가 꽉 차 있어서 백혈구가 많아지면 비타민 C도 많아지고 백혈구가 적어지면 비타민 C도 같이 적어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대요. 비타민 C가 유전자를 조절하는 역할을 해서 필요할 때 백혈구가 여러 개로 분화되고 증식되게 해서 개수가 많아지게 해주고 개수가 많아야 우리 몸에 있는 질병들과 잘 싸우겠죠?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백혈구를 자극해서 표적 바이러스를 잘 공격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감기하고 비타민 C와 관련된 연구는 수십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어요. 비타민 C 안 먹으면 너 감기 걸려. 겨울에 챙겨 먹어야 돼. 우리가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네. 땡. 아니래요. 예방에 도움이 안 되고 어떻게 해주냐. 감기를 예방해주는 건 아니다. 그런데 감기에 걸려서 끙끙 아픈 날들 있잖아요. 그 아픈 기간을 30% 정도 줄여준대요. 그게 한 50년, 60년 쌓이고 쌓여서 나온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백혈구가 감기균이랑 막 잘 싸우니까 감기가 금방 낫는 거죠. 그렇게 결과가 밝혀졌으니까 감기를 비롯해서 앞으로 폐렴, 무슨 심혈관 질환 이런 각종 질병에도 비타민 B가 어떻게 우리의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 병과 잘 싸워서 이겨내게 해주는지 연구가 지속되고 있겠죠. 자, 그래서 비타민 B는 먼저 만병, 모든 질병의 근원이 바로 활성산소인데 강력한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 면역세포를 잘 발달시켜줘서 병이 빨리 낫게 해주고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건강의 상징처럼 잘 알려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들 정말 주의하실 부분이 있는 게 저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면역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혹시나 교육 자료로 사용을 하실 때는 면역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과대 광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건강 강화 이런 식으로 변경해서 꼭 사용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항산화 영양소 비타민 E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좀 집중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두 초만 이런 제품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자, 손 들고 맞춰주셔야 돼요. 자, 비타민 E는 지용성일까요? 수용성일까요? 아이, 그거 없었고, 없어요. 그거 없고. 자, 예쁜 노란색 옷 입으신 사장님. 사장님 맞아요. 지용성입니다. 정답. 축하드립니다. 너무 어려웠죠? 어려웠어요. 자, 비타민 E는 대표적인 지용성 항산화 성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릴오일, 오메가3 옛날부터 사 먹을 때 보면 비타민 E가 항상 같이 들어있습니다. 주로 알파 토코페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주 보셨을 거예요. 자, 왜 같이 들어있냐 하면 지용성 성분의 항산화를 하니까 지용성 성분의 산화, 다른 말로 산패를 막아주는 거죠. 그럼 방부제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비타민 E는 함께 오메가3 같은 제품에 들어있습니다. 이런 지용성 성분의 항산화 같은 역할을 비타민 E가 우리 몸속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 E의 기능성은 유해산소로부터
바로 세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함입니다. 세포가 있으면 이 세포의 껍데기를 우리는 세포막이라고 부릅니다. 세포막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서 뭘로 이루어져 있겠어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방 중에서도 인지질이라고 하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비타민 E가 지방에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세포막에 이렇게 녹아서 중간중간 비타민 E가 계속 있대요. 그러면서 우리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다 잡아서 안정화를 시켜줍니다. 활성산소가 밖에서도 세포를 공격하고 안에서도 에너지 만들 때 활성산소 계속 나오잖아요. 안팎으로 생기는 활성산소를 비타민 E가 다 방어를 해주고 자세히 보면 세포막이 오른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층층이 도미노처럼 쪼로로로 이루어져 있는데 활성산소가 우리 세포를 공격할 때 하나씩 치고 들어가면서 공격을 한대요. 그러다 와르르 무너지면 세포가 산화 손상을 입는 것인데 비타민 E가 사이에 콕콕콕 박혀 있다가 활성산소를 중간에서 탁 잡아서 없애면 세포가 손상되지 않고 연쇄 작용을 차단해 주어서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포 건강하고 싶으시면 꼭 먹어야 되는 영양소 바로 비타민 E입니다. 말썽이네요. 자, 두 번째로는 오메가3와 함께 있는 비타민 E의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비타민 E와 먹으면 좋은 영양소 뭐였을까요? 손 들고 말씀해 주세요. 오메가3. 앞에 계신 사장님 말씀해 주세요. 탈락. 앞에 계신 사장님. 오메가3. 자, 비타민 E는 아까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오메가3와 먹었을 때 정말 궁합이 좋은 영양제입니다. 근데 먼저 두 개가 나왔죠? 일단 첫 번째는 산패를 막아주는 방부제, 두 번째는 지용성이라서 비타민 E가 기름이랑 같이 먹어야 되는 거. 제가 오늘 두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비타민 E가 오메가3의 역할을 도와줍니다. 오메가3 중에서도 DHA, EPA라는 게 있는데 두 가지는 역할이 조금 다릅니다. DHA는 주로 세포를 만들고 발달시키는 역할을 하는 오메가3입니다. 세포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두뇌, 뇌세포, 눈의 망막세포, 신경세포 이런 애들을 다 DHA가 만드는데 DHA가 세포를 만들면 비타민 E는 항산화로 세포를 지켜줍니다. 그게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 EPA라는 애는 주로 혈액 응고를 막아주고 피가 잘 흐르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혈액이 굳어지지 않게도 해주지만 중성 지질을 개선해 줍니다. 중성지방이라는 거는 지방 중에서도 주로 우리 몸에서 저장이 되는 형태의 지방입니다. 많이 먹으면 지방으로 다 저장이 되잖아요. 그 저장되는 형태가 중성지방이고 그러면 중성지방 어디에 많냐 하면 이런 데 많겠죠. 이런 데 배에 많고 또 간에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간이라는 게 생깁니다. 중성지방으로 불필요하게 먹은 에너지가 계속 저장이 되면 저장만 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얘를 자꾸 혈액으로 막 보내요. 그러다 보니까 피가 끈적끈적해지고 혈관이 막힐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EPA 오메가3는 먼저 중성지방이 덜 생기게 도와주고 생겼어요. 만약에 생겼으면 혈관으로 좀 못 가게 지방을 운반하는 운반체를 줄여줍니다. 생긴 것도 덜 생기고 혈액으로 가지도 못하게 막아주고 마지막으로 지방산을 잘 산화시켜서 지방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오메가3 중에서도 EPA입니다. 얘가 혈관에 쌓이는 지방 덜 생기게 도와줬어요. 그러면 EPA는 어떻게 혈관을 피 잘 지나가라고 혈관을 쭉쭉쭉 넓혀줍니다. 그래서 혈액이 잘 흐르게 도와주는 역할, 세포 만드는 역할 두 가지 면에서 오메가3와 비타민 E가 영양적으로 궁합도 더 좋은 겁니다.
여기까지 에이스 비타민에 대해서 잘 배우셨나요? 네. 그러면 비타민 B처럼 키포인트 적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혹시 제가 하기에 앞서서 여기 있는 키워드로 한 문장 만들어 보실 수 있겠다 하는 사장님 혹시 계실까요? 혹시 이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상품을 이야기해 볼 수 있겠다. 세포에 옷을 입히다. 자, 한 번만 일어서서 말씀해 주세요, 사장님. 세포에 옷을 입히다. 옷을 입히다? 네. 그게 어떤 뜻이죠? 세포의 옷. 산화를 막아주기 때문에 보호해주는. 네. 박수. 감사합니다. 네, 비타민 E를 가지고 세포에 옷을 입힌다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세포가 비타민 E 옷을 입으면 이제 산화가 막아지잖아요. 그런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비타민 A는 우리 몸에서 피부를 발달시키는데 입속이랑 코 속에서 이물질을 방어해주는 점막이라고 하는 피부를 만들어서 병균이 침투 못하게 해줘. 그래서 천연 마스크를 만들어주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비타민 A를 먹어야 되고, 비타민 C는 너는 좀 약골이잖아. 국민 약골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에. 하루 종일 골골거리고 감기 한 번 걸리면 막 한 달씩 두 달씩 계속 아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감기균이랑 면역이 잘 서로 싸우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면역이 약해서 약골이야. 그러면 비타민 C를 충분히 먹어서 병에서 빨리 나을 수 있게 면역 관리를 잘 해주는 거야. 그 비타민 E 이거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나는 숫자, 세포가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나이는 숫자, 세포가 진짜라고 표현을 했는데 왜 나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세포의 산화가 곧 세포의 노화입니다. 그래서 세포 산화 안 되게, 세포 노화 안 되게 막으려면 아까처럼 비타민 E로 세포에 옷을 입혀서 세포를 방어해줘야 돼. 나이 먹어도 우리 세포는 나이 먹으면 안 되잖아. 이렇게 적용을 해서 우리 항산화 젤쇼츠를 ACE로 표현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장감, 우울감 이런 것에도 영향을 주었대요. 연구가 많았습니다. 무려 25건 정도 수천 명의 사람이 참여한 연구를 가지고 요약을 해봤더니 비타민 D가 많이 지나치게 부족한 사람이 우울감을 느낄 때, 아니면 우울증 수준으로 심하게 이런 긴장감, 우울감 심한 사람들은 비타민 D가 낮을 때 비타민 D를 충분히 보충해주면 그런 감정들이 다 없어지고 개선이 됐다고 해요. 이걸 왜 여기 회복에 소개를 해드리냐면, 긴장되고 우울하고 신경이 날카로우면 잤을 때 어떠세요? 잠들어서 자도 자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수면의 질도 중요하지만 이런 감정 관리야말로 좀 쉴 때 쉬고 편안히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를 회복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핵심적인 요소라서 제가 비타민 D와 관련된 역할로 오늘 보여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타민 D의 키포인트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비타민 D는 칼슘의 조절 호르몬이기도 하지만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자도 피곤하대, 수면의 질이 낮아진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칼슘은 제가 핵 인싸 무기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칼슘은 친구가 많은 무기질이래. 그래서 마그네슘 인처럼 중요한 무기질을 막 자기 맘대로 가지고 논대, 같이 논대. 이래서 무기질 조절에 영향을 끼친대. 마그네슘 부족하면 자다가 다리에 막 쥐내려, 여기 눈가도 막 떨리고 근육이 수축만 하고 근육이 이완이 안 된대. 그래서 우리가 요 무기질 충분히 채워줘야 휴식을 할 수 있고, 그 무기질을 조절할 때는 비타민 D를 충분히 먹어야 되는 거야 라고 제품을 설명할 수 있으시겠죠? 네. 자, 저도 사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저도 좀 그냥 끝내기가 아쉬워서 사실은 자, 피트나인 퀴즈 조금만 내서 선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조금 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꾸만 조금 먹게. 혹시 사장님 휴대폰으로 저희 교육자료 혹시 보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혹시 보실 수 있으면 비타민 D는 조금 빨리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네. 자,
자, 비타민 D는 제가 회복의 비타민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품 중에도 회복이라는 이름을 가진 제품이 하나 있죠? 뭐죠? 네, 리스토레이트 맞습니다. 네, 리스토레이트는 8가지의 무기질이 풍부한 제품 맞죠? 그런데 비타민 D랑 무기질 8개가 어떤 관계길래 이렇게 비타민 D랑 무기질이 같이 들어있을까? 제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준비를 했는데 보이질 않지만 자, 비타민 E는 먹으면 잘 흡수가 안 되고 비타민 D는 먹어서는 잘 흡수가 안 되고 우리가 햇빛을 받았을 때 피부 밑에서 주로 합성을 하는 비타민이죠. 비타민 D는 몸에 일단 들어가면 2번 활성화가 됩니다. 첫 번째 간에서 한번 형태가 바뀌고 최종 활성화가 신장에서 되는데 신장에서 활성화된 최종 형태는 바로 칼시트리올이라는 형태입니다. 자, 칼시트리올이라고 하면 칼시트리올 하면 생각나는 무기질 혹시 있으신가요? 네, 바로 이 최종 활성화된 과정 칼시트리올은 바로 칼슘을 조절하는 호르몬입니다. 비타민 D는 칼슘을 조절하는 호르몬으로서 칼슘과 인이 흡수되고 이용되는 데 필요하고 또 뼈를 형성하는 데도 필요합니다. 자, 칼시트리올로 왜 이렇게 비타민 D의 혈중 농도, 칼슘의 농도를 조절해 주어야 하냐 하면 칼슘은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무기질입니다. 우리를 단단히 받쳐주는 뼈를 이루고 있어서 칼슘이 적으면 골다공증에 걸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칼슘은 근육을 수축하는 데 필요해서 이렇게 우리가 잡을 때, 힘쓸 때는 다 근육의 수축이잖아요. 그래서 칼슘이 없으면 수축이 안 돼서 무기력한 그런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또 칼슘은 피가 났을 때 피를 지혈하는 혈소판을 일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칼슘이 없으면 혈소판이 피를 먹게 할 수가 없어요. 심장을 쿵쿵쿵 뛰는 심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심장이 한번 이렇게 쿵덕쿵덕쿵덕 뛸 때 심근이 수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칼슘이 없어서 근육 수축이 안 돼서 심장이 안 뛰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고 다쳤는데 피가 칼슘이 없어서 출혈만 나고 피가 안 멎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쵸? 그렇게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혈중의 칼슘 농도를 칼시트리올로 잘 조절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칼시트리올은 혈중에 칼슘이 부족하면 이렇게 칼슘 농도를 조절합니다. 먼저 장에서 우리가 먹은 칼슘 최대한 많이 흡수를 해오고요. 두 번째로 신장에서 좀 배출되려고 걸러지고 있는 칼슘, 그런 칼슘도 쏙 다시 한번 걸러오고 마지막으로 물론 뼈에도 칼슘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돼서 뼈에 있는 칼슘을 막 녹여다가 써요. 그래서 칼슘 섭취가 부족하면 자꾸 녹여다 써서 바로 우리가 골다공증, 골밀도 저하에 걸리는 겁니다. 자, 칼슘은 몸에 제일 많은 만큼 다른 무기질과도 굉장히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2가지 무기질은 마그네슘과 인입니다. 이 칼슘과 마그네슘, 칼슘과 인은 어떤 관계냐면 칼슘이나 마그네슘 중에 둘 중에 하나가 지나치게 많으면 나머지 하나는 흡수가 잘 안 되고 배출이 돼요.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가지의 비율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칼슘의 비율에 따라서 이 친구들이 영향을 받는 거죠. 자, 칼슘이 근육을 수축하면 마그네슘은 뭐하죠? 반대로 이완하죠. 자, 그리고 마그네슘은 또 에너지 이용할 때도 중요하고 칼슘과 함께 뼈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인이라는 무기질은 칼슘만큼이나 몸에서 중요한데 먼저 칼슘과 인은 2개가 같이 뼈를 이루고 그리고 아까 비타민 E 이야기할 때 세포막 이 지방으로 만들어지는데 무슨 지질? 인지질. 세포막 만드는 역할도 인이 하고요. 에너지 우리 아까 배울 때 ATP였잖아요. 그 P가 바로 이 P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뼈, 세포, 에너지 3개 다 만드는 중요한 아이인데 이 영향을 칼슘, 그리고 칼슘을 조절하는 비타민이 이렇게 조절을 한다는 거죠. 자, 회복의 비타민 D니까 이렇게 영향을 주는데 만약에 이 조절이 안 되면 마그네슘 부족해서 근육이 이완이 안 되고 계속 근육이 수축만 되면 자다가 막 새벽에 다리 쥐나죠. 근육이 수축만 계속하는 거예요. 자, 근육이 편안히 못 쉬고 그리고 이 내에 나오는 뼈,
그리고 세포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못 느끼지만 이런 세포들은 언제나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는 재생이 되면서 다시 만들어지고 이렇게 그런 세포잖아요. 그런데 골격, 세포 못 만들면 죽은 세포가 재생이 안 되죠. 그야말로 회복과 재생이 안 되는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비타민 D가 칼슘을 통해서 다양한 무기질을 조절하는 무기질 조절 그리고 회복과 재생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추가로 비타민 D는 요즘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200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그동안은 안 그렇다가 비타민 D에 대한 논문들이 막 쏟아져 나왔어요. 주로 뭐 면역 아니면 뭐 수면 이런 거와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몇 가지만 관계가 있는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혈중 비타민 D는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60대 남성분들이 무려 3,000명 넘게 참여를 했어요. 굉장히 큰 연구인데 거기서 비타민 D 수치 혈액하고 또 잘 때 이렇게 뇌파를 붙여서 검사를 해봤더니 비타민 D 수치가 낮으면 짧게 잠을 자고 잠을 자도 깊이 잘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수면의 질과 관련이 있다라는 결과가 있었고 자, 비타민 D 수치 입입니다. 자,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이 음식물들은 씹는 운동, 저작 운동을 통해서 음식물의 크기가 작아집니다. 자, 그러면 이때 침샘이라는 기관에서 침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 침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을까요? 너무 똑똑하시네요. 제가 가르쳐드릴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래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녹말을 분해할 수 있는 아밀레이스라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에 포함된 일부 녹말, 모든 녹말이 아닙니다. 일부 녹말을 아밀레이스라는 소화 효소를 통해서 엿당으로 분해시킵니다. 자, 그런데 이 엿당은요, 포도당 2개가 합쳐진 모양이기 때문에 이 형태마저도 우리 소장에서는 흡수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입에서는 이 녹말이 100% 분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녹말이 처음 분해되는 시작점이 바로 입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일부 녹말이 엿당으로만 분해된 상태고 단백질과 지방 그리고 분해되지 않은 일부 녹말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식도를 타고 그 다음 소화기관으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그 다음 소화기관이 어디일까요? 위입니다. 네, 맞습니다. 위예요. 자, 음식물들이 위장으로 내려오게 되면 위벽 근육층에서 음식물들을 세 방향으로 수축하면서 음식물들을 뒤섞습니다. 그러면 이때 위벽에서 뭐가 분비될까요? 위산이 분비되는데요. 이때 위산은 강한 산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음식물에 들어있는 세균을 살균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위액과 음식물들이 섞이면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까요? 죽과 같은 형태인 이 유미즙이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유미즙은 이 위벽 위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유문괄약근이라는 근육고리를 통과해서 소장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소장으로 이동하기 전에 이 위에서 분비되는 위액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이 위액은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뮤신과 펩시노겐, 위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뮤신은 끈적끈적한 점액으로 강한 산성으로부터 위점막을 코팅해서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펩시노겐은 단백질의 소화효소인데 비활성화된 형태이기 때문에 소화효소로서 작용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위산이 있는데요. 위산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식에 포함된 세균을 살균하는 살균작용을 하고요. 이때 이 위산이 비활성화된 펩시노겐을 활성화된 펩신이라는 소화효소로 전환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어떤 영양소가 분해가 이루어질까요? 단백질이라는 영양소가 소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이 펩신이라는 소화효소를 통해서 단백질보다 더 작은 분자인 폴리펩타이드로 분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입에서는 녹말이 처음 분해됐다면 이 위에서는 단백질의 소화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는 모두 소화가 끝났으니까 소장으로 내려와 볼게요. 자, 소장에는요, 십이지장과 공장, 회장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아까 위랑 가장
맞닿아 있는 부분이 어디죠? 12지장이고요. 이 12지장에서는 장액, 쓸개즙, 이자액을 통해서 3대 영양소의 소화가 모두 이루어지는 부위입니다. 그리고 공장은요, 소장의 가장 중간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소화된 영양소들이 흡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회장인데요. 이 마지막 회장은 영양소의 흡수작용은 일어나지 않지만 흡수되고 남은 영양소들을 대장 쪽으로 이동시키는데 관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위장까지 소화 과정을 알아보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장과 바로 연결된 12지장의 소화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너무 올라와서 저 한 모금만 마시겠습니다. 핑크마늘입니다. 이따가 선물 받아가세요, 선생님. 자, 퉁크랑 에이크만이라는 이름이 두 개 다 나왔는데요. 이 둘 중에 비타민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에이크만이라는 학자입니다. 자, 퉁크라는 이름이 왜 나왔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19세기 초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 무기질, 물, 이 5가지의 영양소들을 섭취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 사이에서 각기병이라는 질병이 발생하게 돼요. 각기병이라는 질병은 어떤 질병이냐면 신부전을 일으키고 신경장애를 일으켜서 더 나아갈 경우에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질병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난 각기병 때문에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이크만이라는 학자가 연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에이크만이 마당에서 자신이 키우던 닭들을 보게 되는데 이 닭들에게서도 각기병과 같은 증세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 다시 닭들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까요? 너무 건강해져서 마당을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해져서 이 닭들을 돌보는 관리자한테 물어보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했더니 관리자가 닭들이 아픈 시기에 사람들이 먹는 흰쌀밥을 주는 게 너무 아까워서 겨침을 분리하지 않은 현미, 제가 말이 너무 빨라가지고 제가 머리보다 말이 먼저 나가요. 네, 그래서 겨침을 분리하지 않은 현미를 급여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이크만이 각기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인자가 무언가가 이 현미 속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본격적으로 죄수자들한테 실험을 진행하게 돼요. 죄수들은요,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한 그룹은 백미만, 한 그룹은 현미만 먹은 그룹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그 두 그룹 중에서 어떤 그룹에서 각기병이 발생되었을까요? 백미. 맞습니다. 백미만 먹은 그룹에서 각기병이 발생되었는데요. 이 실험을 통해서 에이크만은 현미에 각기병을 치료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고 이로써 비타민의 발견은 이 에이크만이라는 학자로부터 처음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퉁크라는 이름도 같이 나왔어요. 왜 나왔을까요? 네, 비타민의 명칭과 개념을 정립한 학자가 바로 이 퉁크이기 때문인데요. 이 퉁크는 각기병을 치료할 수 있는 인자를 현미로부터 분리해서 이 인자에게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생명활동에 필요한 유기화합물이라는 의미를 가진 비타민이라는 명칭을 부여하게 돼요. 그래서 이 이후부터는 비타민이 발견된 순서에 따라서 이름이 지어지거나 또는 우리 비타민 K처럼 응고라는 영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비타민의 기능에 따라서도 이름을 지어지게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 비타민이라는 성분은요, 생명활동에 있어서 꼭 필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비타민의 이름에 따라서도 기능이 다양하고 비타민의 성질에 따라서도 지용성과 수용성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 물에 잘 녹고 우리 몸의 필요량보다 더 많이 섭취했을 때 소변으로 배출하는 비타민을 수용성 비타민이라고 하고 반면에 지방에 잘 녹고 체내에 축적되기 때문에 적정량 섭취해야 되는 비타민을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수용성 비타민에 해당되는 성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비타민 B와 C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용성은요? 네, A, D, K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비타민들은요, 아까 3대 영양소처럼 에너지를 내진 않지만 이 3대 영양소를 대사해서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생성시키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이 시력에 영향을 주는 비타민 A처럼 특정 신체 기관에 영향을 주는 역할로도 작용을 하게 돼요. 이 외에도 다양한 질병을 예방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 비타민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합성이 이루어질까요? 안 될까요? 자, 합성이 되는 비타민들도 있겠지만 그 양이 굉장히 적고 그리고 합성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쉽게 결핍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비타민을 섭취해야 되죠? 균형 잡힌 식사 또는 건강기능 식품으로 잘 보충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비타민과 더불어서 우리 몸에서 필요한 영양소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무기질이 있습니다. 자, 이 무기질은 체중의 4에서 5%를 차지하고 이 비타민처럼 에너지를 내진 못하지만 체내 여러 생리기능을 조절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성분인데요. 체내에서 합성이 이루어질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무기질 또한 식품으로 잘 보충해줘야 되는데 이런 무기질도 다량 무기질과 미량 무기질로 나뉘게 됩니다. 하루에 100mg 이상 섭취해야 되는 무기질을 다량 무기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하루에 100mg 미만으로 섭취해도 되는 무기질을 미량 무기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무기질 우리 몸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게 될까요? 비타민을 잘 흡수하게끔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걸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죠? 뼈. 이 튼튼한 골격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무기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혈액, 이 외에도 호르몬,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인슐린, 위산 등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이 무기질이 관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체액을 조절해주고 생리기능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도 이 무기질이 굉장히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비타민과 무기질은 우리 생명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 영양소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설명한 5대 영양소들을 잘 이해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이 5대 영양소들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소화가 이루어지게 되는지 혹시 그 과정 아시는 분? 손! 모르시는 분? 모르시는 분? 모르시는 분이 없으세요? 저는 여기 있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5대 영양소들이 어떻게 우리 몸에서 소화가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을 영상을 통해서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 입에서 잘게 분해가 이루어지게 되고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위장에 일정량 이상 음식물들이 모이면 십이지장을 타고 소장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소장에서는 대부분의 영양소들이 흡수가 이루어지게 되고 흡수되고 남은 영양소들은 대장으로 이동해서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대변으로 배출하게 됩니다. 자, 이 외에도요, 우리 몸의 소화기를 담당하는 기관으로는 간과 쓸개, 이자가 있습니다. 자, 이 기관들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들이 지나가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을 소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은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영양소들은 소장에서 흡수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작게 분해해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죠, 여러분?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탄수화물이 있겠죠, 처음에는. 근데 이 탄수화물 중에서도 과당, 엿당, 젖당, 자당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이 녹말을 예로 들 거예요. 그리고 단백질과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영양소들은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너무 크기가 커요. 그래서 이거를 작게 잘라줄 가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도에 따라서 가위들을 바꿔 쓰는 것처럼 이 영양소들도 자를 수 있는 가위들이 각각 다양해요. 그래서 이 녹말이 자를 수 있는 가위는 이 보라색 가위로만 자를 수가 있고 단백질은 이 초록색 가위로만, 그리고 지방은요 이 주황색 가위로만 자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위들의 이름을 살펴보면 이 보라색 가위는 아밀레이스라고 하고 단백질을 자르는 가위는 펩신과 트립신 두 개의 가위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지방은요
라이페이스라는 가위를 통해서 분해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참고로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아밀레이스를 아밀라제라고 배우고 라이페이스를 리파제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는 교육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이 명칭이 옳은 표현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계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지금 이 가위들이 영양소들을 톡톡 자르게 되면 탄수화물은 이러한 형태로 잘리게 되고 이러한 형태를 포도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자르게 되면 이러한 형태, 이것을 아미노산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지방을 자르면 답이 다 나오는데요? 지방산, 잘려나간 두 다리의 이름을 지방산이라고 하고 기역자 부분으로 잘린 부분을 모노글리세리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서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에는 대표적으로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이 영양소들은 우리 몸에서 흡수되기에 너무 크기가 큽니다. 그래서 이를 작게 분해해주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 과정이 바로 소화입니다. 자, 그리고 이 소화 과정에서 영양소들을 톡톡 자르는 가위들을 통틀어서 소화효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신체 기관과 그리고 소화 효소까지 알아보았다면 본격적으로 각 신체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소화 과정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이유는 장액과 쓸개즙, 이자액, 이 3대 영양소를 모두 소화시킬 수 있는 체액들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쓸개즙은요, 이 간으로부터 생성이 이루어지게 되고 생성된 쓸개즙은 간 아래에 있는 쓸개라는 주머니에 저장됩니다. 이때 음식물들이 십이지장 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쓸개즙을 분비해서 지방의 크기를 물리적으로 작게 분해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동시에 이자액도 분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 이자액은요, 3대 영양소들을 모두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 효소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입안에서 일부 분해되지 않은 녹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녹말이 이 이자액을 통해서 아밀레이스라는 소화 효소를 통해 엽당으로 분해시키고 우리 위에서 소화된 폴리펩타이드를 트립신이라는 소화 효소를 통해 펩티드로 분해합니다. 그리고 라이페이스라는 지방의 소화 효소를 통해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라는 지방의 최종 분해 산물로 분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지장에서는 이자액을 통해서 3대 영양소들이 모두 분해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점은 이 쓸개즙이 이자액처럼 소화 역할을 담당할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왜요, 사장님? 감즙만 만들었네. 왜냐하면 이 쓸개즙은요, 이자액처럼 3대 영양소를 모두 분해할 수 있는 소화효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쓸개즙은 지방의 분자를 물리적으로 작게 만들어주는 것 뿐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요, 이 탄수화물과 단백질 아직도 포도당과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장의 점막세포에서는요, 어떤 걸 분비하냐면 장액이라는 것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 장액에는 모든 영양소들을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효소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엿당은 포도당으로 분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장액에 포함된 말테이스라는 소화효소를 통해서 포도당으로 분해시키고 그리고 단백질의 분해 효소인 펩티데이스를 통해서 펩티드를 아미노산으로 분해시킵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11지장에서는 3대 영양소들이 이자액과 쓸개즙, 장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2지장에서의 소화 과정은 모두 끝났고요. 그 다음 부위가 어디죠, 여러분? 대장. 소장의 중간 부위가 어디라 했죠? 공장이 있어요. 네, 공장이 있습니다. 자, 이 공장에서는 3대 영양소들이 대부분 흡수되는 부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장의 모습은 이 융털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융털의 구조로 이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와, 사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미성입니다. 네, 이따가 잘 기억하시고 이따가 선물 받아가세요. 네, 왜냐하면 이 융털은요, 영양소가 닿는 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융털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융털을 자세하게 확대하면 이러한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융털에 곧게 직선으로 뻗은
노란 색깔 보이시죠? 이 부분을 뭐라 하냐면 암주간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암주간 겉면에 둘러싸인 부분을 모세혈관이라고 부릅니다. 자, 수용성 양분에 해당되는 포도당과 아미노산, 무기염류, 비타민 BC는요. 모세혈관을 통해 흡수가 이루어지게 되고 지용성 양분에 해당되는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비타민 A, D, K는요. 암주간을 통해서 흡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모세혈관을 통해서 흡수된 수용성 양분은요, 간을 거쳐서 심장으로 이동하게 되고 심장의 압력을 받아서 온몸으로 영양소들이 전달됩니다. 그리고 지용성 양분은 암주간으로 흡수돼서 림프관을 거쳐 심장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질문. 이 수용성 양분과 지용성 양분의 흡수 경로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막히면 안 돼요. 막히면 안 돼요. 답이 나는데 사장님. 크기가 크네요. 크게 커서 맞아요. 사장님. 분해한 다음에 심장으로. 조금 비슷한데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드릴게요. 지방은 지용성 흡수를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자, 그런데 제가 준비한 답변은 이게 아닙니다. 자, 지용성 양분에 해당되는 이 지방산이 모세혈관으로 통해서 혈관을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지방으로 쌓여서 막히게 되고 끈적끈적하게 되고 산성도가 높아져서 질병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는 암주간을 통해 흡수되기 이전에 이 상피세포 보이세요? 이 상피세포에서 다시 지방으로 결합합니다. 그래서 분자의 크기가 커지겠죠. 그러면 직경이 큰 암주간을 통해서 흡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용성 양분과 지용성 양분의 흡수 경로는 서로 다르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이로써 소장의 공장에서는 소화된 영양소들이 모두 흡수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흡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흡수되고 남은 영양소들은 어디로 이동하게 될까요? 회장! 사장님! 선물 이따 드릴게요. 이따 드릴게요. 네, 소장이 회장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회장에서는요, 아까 공장에서 영양소의 대부분을 흡수했기 때문에 흡수작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비타민 B12와 담즙상명을 재흡수하는 역할을 하고요. 이 남은 내용물들을 대장 쪽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회장을 거쳐서 대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대장으로 넘어온 음식물들은 지금 소화액과 합쳐져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되어 있을까요? 물과 같은, 죽과 같은 형태로 되어 있겠죠. 근데 그 죽과 같은 내용물들이 바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혈사가 되겠죠. 다른 편에서는 그런데 이 표현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대장이 하는 대표적인 역할은요. 네, 수분을 흡수해서 고형화된 상태로 대변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대장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장에서도 부위별 명칭이 있어요. 자, 이렇게 대장에서 삐죽 튀어나온 꼬리 같은 부분을 충수돌기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 염증이 생기면 어떤 질병이 생길까요? 맹장염입니다. 네, 그런데 이 표현은 사실 잘못된 표현이에요. 진짜 저 얘기 안 할게요. 네, 그래서 이 충수돌기 위에 진짜 맹장은 어디 있죠? 그 위에 있죠. 네, 그래서 소장에서 내려온 음식물들은 이 맹장에 일시적으로 저장해서 결장 쪽으로 이동시키게 됩니다. 자, 근데 결장에도 부위별 이름이 있어요. 상해결장, 하객, 하액.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장을 지나서 어디로 이동하죠, 여러분? 직장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 직장은요, 항문과 바로 연결된 부위이기 때문에 배설작용에 관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장의 음식물 배출 과정을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순서를 매겨봤는데요. 먼저 소장에서 내려온 음식물들은 이 맹장에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있다가 상해결장으로 이동시킵니다. 이때까지 음식물은 액체 상태이고요. 이 액체 상태인 음식물을 횡행결장으로 이동시켜서 음식물의 수분을 흡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흡수된 음식물들은 하행결장으로 내보내서 음식을 고형화시키고 그리고 구불결장을 통해서 직장으로 이동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고형화된 음식물들은
배출이 되겠죠. 네, 이로써 음식물의 소화 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네, 근데 끝난 게 아니에요, 사장님들. 제가 사장님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섭취한 음식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영양소들이 있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양소들은 크기가 너무 커서 우리 몸에서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소화를 시켜야 돼요. 자, 탄수화물은 입에서 분비되는 치매, 아밀레이스라는 소화효소를 통해서 엿당으로 분해가 되고, 위에서는 펩신이라는 소화효소를 통해서 폴리펩타이드로 분해됩니다. 그리고 12지장에서는 이자익과 슬기즙 장액을 통해서 포도당과 아미노산, 그리고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분해된 영양소들은 소장에서 흡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흡수되고 남은 내용물들은 수분을 흡수해서 배출하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 강의가 끝나면 너무 아쉽잖아요. 선물은 이따 끝나고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트라인 제품을 드실 때 가장 궁금해 하셨던 내용, 영양소 섭취 가이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시간별 섭취해야 되는 영양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아침 시간에는 어떤 영양소를 섭취하면 좋냐면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 유산균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 왜 이 영양소들을 섭취해야 될까요? 많은 답변들이 나오고 있지만 제가 준비한 답변은요. 아침의 기상 직후가 밤 사이에 쌓인 노폐물과 활성산소가 가장 많은 시간이기 때문에 이 영양소들을 보충해줘야 되는데, 이 비타민 B군은 우리 체내에 쌓인 노폐물들을 배출하는 데 작용을 하게 되고 아침에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비타민 B군이 어떤 영양소죠? 에너지 비타민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아침에 에너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B군과 함께 섭취하면 좋은 영양소 비타민 C가 있는데요. 이 비타민 C는 항산화 비타민이기 때문에 체내에 쌓인 활성산소를 억제시켜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B군과 비타민 C를 같이 섭취해 주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유산균. 이 유산균도 살아있는 생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장까지 잘 도달하려면 위산인과 같은 방해물이 없어야 되는데, 이 위산은 언제 가장 많이 나올까요? 음식 섭취할 때. 소화 과정 잘 이해하셨네요. 네, 음식을 섭취할 때 이 위산이 많이 분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유산균은 식전, 아침 공복에 섭취를 하시길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양소들 어디서 많이 봤어요? 어떤 제품? 파워 칵테일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액티바이스에도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드시고 오셨죠? 역시 저희 사장님들, 저도 먹고 왔습니다. 제 개인적인 모닝 루틴은요, 파워 칵테일과 액티바이스를 함께 혼합 섭취하는 방법인데요. 사실 아침에 파워 칵테일 단독으로 섭취하는 것보다는 액티바이스와 함께 섭취했을 때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업무의 수행 능력이 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점심으로 갈게요. 자, 점심에 우리 식사 많이 하시죠? 이 식후에 가장 섭취하면 좋은 영양소가 무엇일까요? 지용성 영양소입니다. 지용성 영양소는 비타민 A, D, K가 있고요. 오메가3, 코엔자임 Q10 등등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지용성 비타민을 어떤 영양소와 함께 섭취하면 좋다고 말씀드렸죠? 지방. 아까 영양소 얘기했을 때 지방과 함께 이 지용성 비타민을 섭취해야지 흡수작용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타민 A, D, K와 그리고 오메가3, 코엔자임 Q10을 점심 식후에 또는 점심 식사를 하시면서 섭취를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코엔자임 Q10은요, 항산화 작용과 에너지 대사에 동시에 작용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활동이 많은 낮 시간대에 주로 섭취를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영양소들이 들어간 피트라인 제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너무 많은데 아이비5랑 듀오가 있겠죠. 네, 그리고 저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저녁에는요, 무기질과 오메가3, 콜라겐을 섭취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무기질에 해당되는 이 칼슘과 마그네슘을 이 저녁에 섭취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은 다 나와 있는데요.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신경 안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칼슘과 마그네슘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면하기 전에 그 환경을 개선시키는데 이 영양소들이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오메가3와 콜라겐은요,
우리 밤 사이에 세포재생과 호르몬, 지질 합성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이 세포막을 구성하는 오메가3와 콜라겐을 저녁 식후나 또는 식전에 섭취를 해주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이 영양소들이 들어간 피트라인 제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리스토레이트, 뷰티, 오메가3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참고하셔서 피트라인 제품 섭취하시길 권장드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간까지 알아봤어요. 그럼 어떤 영양소랑 같이 먹으면 더 궁합이 좋을까요? 이런 문의도 많이 해주시는데 가장 첫 번째로는 철분과 비타민 C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비타민 C가 철분을 소장에서 흡수될 수 있는 형태로 전환시켜주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 오렌지 주스랑 이 철분을 같이 섭취하는 것도 이 철분의 흡수작용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이 조합은 왜 같이 먹어야 되는지 사장님들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오메가3 영양소의 특성상 산화가 잘 이루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비타민 E라는 성분이 어떤 성분이에요? 항산화 영양소죠. 그렇기 때문에 산화를 막아주는 비타민 E의 역할을 잘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오메가3와 코엔자임 Q10 이거 저희 피트라인 제품에 들어있는데 듀오입니다. 자, 이 영양소들을 왜 같이 배합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혈행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오메가3고 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코엔자임 Q10이기 때문에 심혈관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를 같이 섭취하게 되시면 시너지가 더 잘 이루어지겠죠.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콜라겐과 비타민 C가 있습니다. 왜 같이 먹어야 되죠? 네, 합성! 비타민 C가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기 때문에 같이 섭취해야 되고 비타민 C와 비타민 E 두 가지는 항산화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C가 항산화 능력을 비타민 E가 항산화 능력을 잃어버렸을 때 이 비타민 C가 항산화 능력을 또 할 수 있도록 지원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성분을 같이 보충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칼슘과 비타민 D 왜 같이 섭취해야 되는지 리스토레이트 제품을 섭취하신 분들이라면 알고 계셔야 되는 이 내용입니다. 맞아요. 비타민 D의 영양기능 정보를 보시면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돕는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타민 D와 칼슘을 같이 섭취해 주시는 게 칼슘의 흡수작용을 더 이롭게 만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궁합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반대로 비타민과 함께 섭취했을 때 흡수를 저하시키는 요인들이 있겠죠. 그 요인들이 뭘까요? 물, 알코올, 커피, 차 등이 있습니다. 자,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문의를 주시는 거. 저 고지혈증 약 먹고 있는데 피트라인 제품 섭취해도 될까요? 사실 사장님들은 돼요 라고 말씀하시겠죠. 근데 저는 직원이기 때문에 정해진 답변이 있습니다. 사장님, 약물을 특정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 사장님은 이 담당이와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섭취를 권장드려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특정 비타민이 약물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만약에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메가3도 같이 함께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메가3는요,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는 영양소이고요. 고지혈증 약도 혈액을 묽게 만들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같이 섭취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너무 묽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내가 수술을 받거나 상처받았을 때 지혈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특정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사장님들이 문의를 주실 때는 그 담당이와 상의를 하시고 섭취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비타민의 흡수를 저해시키는 요인으로는 알코올과 커피, 차 등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문의를 주시는 거 딱 두 가지 질문만 가져와 보았어요. 방해하는 영양소 같이 섭취해도 될까요? 아니요? 되죠. 네, 왜냐하면 서로 방해하는 영양소들은 있기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마다 결핍된 영양소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결핍된 영양소의 순서에 따라서 흡수가 이루어지는 것뿐이지 흡수가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흡수가 안 된다고 그 영양소들을 안 먹는 것이 아니라
순서의 차이일 뿐이지 지속적으로 꾸준히 비타민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중복되는 영양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피트라일 제품 중복되는 영양소 있습니다. 그런데 섭취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네. 왜냐하면 식약처에서 기준하고 있는 권장 섭취량과 영양성분 기준치는 영양결핍을 초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기준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상한 섭취량 이내로 비타민을 섭취하시는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타민을 섭취하실 때 언제 어떻게 먹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꾸준히 먹는 거. 꾸준히 먹는 것입니다. 네, 사장님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네.